이번 주말에 있었던 라리가 매치 중에 가장 빅매치는 아무래도 마드리드 더비가 마드리드 더비 있었습니다. 제가 편견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네. 편협한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네. 항상 마드리드 더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싸워서 레알이 승리하는 경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는 이런 시선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시메오네 부임 이전에 이제 예전의 아틀레티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 이전에 40경기를 치렀을 때 네. 그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3승 챙겼습니다. 40경기 중에 3승? 네. 그럼 이거는 완전 갈렸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하면서 중요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흐름 자체는 좋지 못했거든요. 네. 발렌시아전 패배, 라치오전 골키퍼에게 실점하면서 그 프로베들한테 마지막에. 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하면서 뚝배기 3방으로써 레알 마드리드를 침몰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라타의 2방. 네. 그리고 또 그리즈만의 1방. 네. 하면서 이제 3골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넣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제 토니 크로스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는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가지는 못했단 말이죠. 네. 이 경기는 전반전 자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작전을 잘 짜고 나왔고 플랜 A에서 힘을 발휘한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1로 끝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좌우 측면 공격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쵸. 오른쪽에 몰리나 왼쪽에 사무엘리노, 그 가운데서 그리즈만은 프리로로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모라타가 뒷공간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크로스에 의해서 알바로 모라타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뭐 더군다나 이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도 아니었고,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선제골 넣었을 때 아틀레티코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나. 네, 여기다가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의 생각은 미드필더를 대거 투입해서 이 경기 완전히 중원에서 장악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기는 선발 명단 봤을 때 전형적인 공격수가 없습니다. 호셀루를 벤치에 내리고요. 그쵸. 그 대신 최전방에 주드 벨링엄하고 호드리구를 배치하고 그 밑에 모드리치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이 4-3-1-2, 그러니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4-4-2 같은 전형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 그 1의 자리를 했었던 게 현재까지는 주드 벨링엄의 역할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변칙을 주면서 주드 벨링엄을 아예 전방으로 올려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은 주드 벨링엄이 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을 골문 가까이 배치하면서 주드 벨링엄의 득점력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았죠. 모드리치가 생각보다는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문제를 드러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미드필더를 5명을 배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바리오스가 부상을 당해서 걱정을 했는데 코케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로드리고 데파울 자리는 마르코스 웨렌테가 메우고 웨렌테가. 사울 리게스가 올 시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는 프리시즌 보고 좀 걱정했거든요. 사울 폼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비교적 초반에는 예전 안 좋았었던 모습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네, 올 시즌 벌써 도움이 4개 정도 될걸요? 음. 그 정도로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지 않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최전방 쪽에서 무언가 만들지를 못하고 미드필더 싸움에서도 대등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측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측면 쪽에서 프란 가르시아라든가 그리고 루카스 바스케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기회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중거리 슈팅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는 가운데 앙투안 그리즈만이 뚝배기로 또 골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아틀레티코는 계속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네. 경기를 조금 더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레알은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레알이 이제 막 리그에서 전승하면서 되게 잘 나갔잖아요. 뭐 챔피언스 리그도 약간 뭐 고전하는 흐름이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이겼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주드 벨링엄이 뭐 결정 지어주고 뭐 몇 경기 연속골 넣고 잘하고 있고, 뭐 소시에다드 전 골은 없었지만 어쨌든 또 레알은 이겼고 했는데, 언제까지 벨링엄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였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은 하던 역할을 시키면 됩니다. 차라리 호살루를 선발로 썼어야 돼요.
결국은 후반 시작할 때 모드리치 내리고 호셀루 투입하거든요. 이거는 안첼로티 감독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아, 이거는 초반에 이제 잡고 나서던 네. 플랜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 경기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조금 뒤쪽에 네. 예상을 잡고 있긴 그래도 하더라고요. 라스팔마스전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호셀루가 전방에서 비벼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호드리고는 드리블이라든가 날카로운 모습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득점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팀에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벨링엄과 호셀루를 같이 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토니 크로스가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을 1대2로 맞춰요. 네. 그런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전반전에 1대2 상태였기 때문에 후반전에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자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또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라타의 모라타가 뚝배기가. 한 번 더 터졌죠. 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선수 교체를 수비적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골차 리드 어쨌든 여유 있고, 만약에 한 골 정도 실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지키면서 경기를 할 수 네. 있겠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스쿼드가 얇다는 게 후반전에 더 드러났어요. 아, 맞아. 올 시즌 레알이 사실 뭐 뎁스도 뎁스인데 일단 부상자가 지금 비니시우스 빠졌죠. 네. 카르바흐 없죠. 밀리탄 코르투아는 지금 뭐 한참 뒤에나 부상 복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선수긴 하지만 아르상윌러도 네.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선수들 부상을 봤을 때는 밀리탕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맞아요. 수비 진영. 네. 사실 리디거라든가 알라바라든가 모두 공중볼에 약한 선수들은 아닌데 이 경기는 뚝배기로 3방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뚝배기로 3방 맞았다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중볼에 약한 면모를 좀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속도와 함께 측면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멈춰진 상태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데드볼 상황이 아니니까. 네, 앞으로 전진하면서 빠르게 전진하면서 올리다 보니 수비수들의 위치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네. 낙하 지점을 모라타가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뭐 모라타 뚝배기는 뭐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야 그래도 모라타 뚝배기 한 방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나왔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결국 3대1로 끝나게 됐고, 어떻게 본다면 안첼로티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의 완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물론 경기 끝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는 주심의 판정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하기도 했어요. 아, 그 얘기했죠. 이 로하스 주심. 네. 특히 이제 카마빈가의 골이 전반전에 취소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는 VAR까지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면은 리디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고 리디거가 상대 수비수하고 엉켜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장면이다 이렇게 봐서 오프사이드로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주드 벨링엄이 반칙을 당했는데 그것이 공격으로 전개돼서 모라타가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VAR로 돌려봤으면, 그럼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의 시퀀스로 봤으면 주드 벨링엄 장면을 반칙으로 선언했다면 이 골은 취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에르모스 뭐 손 네, 맞는 손에 맞는 장면, 장면도 네, 있었고. 그거 같은 경우도 뭐 얘기가 좀 많았고. 네, 그래서 일단 쭉 보면은 어쨌든 아틀레티코가 이기게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연승 행진은 여기서 마감이 됐고, 올 시즌 공식 경기 6경기 전승이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주드 벨링엄이 골을 넣으면서 뭐 경기 뭐 수훈 선수 차지한 경기도 꽤 많았는데, 이 주드 벨링엄 했었던 게 저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주드 벨링엄이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는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이 경기는 주드 벨링엄을 좀 더 위로 올리면서 주드 벨링엄에게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네.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은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 명단을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준이 형도 해설 도중에 그런 얘기 하던데, 결국 패스가 연결될 때는 주드 벨링엄 아니면 모드리치다. 아니면 측면 공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중앙에서 풀어주는 건 그 네. 둘이다. 그러니까 둘을 장악을 해놓으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공격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아틀레티코가 이제 잘 막아냈다고 네, 막아낸 봐야 될 거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왔고, 알레티가 이제 메트로폴리타노에서 11연승. 네. 이거는 뭐 홈에서 엄청 강하네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스쿼드 뎁스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그건 있었습니다. 전 모라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모라타? 그렇지. 우리의 킬러지. 우리의 믿을만한 공격수지. 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모라타, 데파이를 믿을 수 있느냐. 최전방에.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코케, 바리오스를 믿을 수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준다면 지금 모라타가 5골이거든요. 그쵸. 지금 득점왕 경쟁하고 있습니다. 초반이 뭐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중앙 쪽에서 바리오스도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었는데 코케가 부상해서 돌아왔죠. 사울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로드리고 데 파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마르코스 요렌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짜임새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마냥 수비적인 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측면 쪽에서의 공격력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발렌시아전 같은 경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그런 안 좋았었던 흐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리가 얘기할 때 양강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 클라시코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여기다 승자승 원칙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더비도 중요하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막 얘기했듯이.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얘기는 약팀 사냥을 다 잘한다는 거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점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더비 매치에서 졌습니다. 근데 누가 더 약팀을 잘 잡았느냐, 누가 더 이거는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라는 경기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우승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명히 바르셀로나라든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약팀 사냥할 때 기복을 보여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이렇게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3강 중에 하나, 영주왕의 소울이 묻어있는 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셀타비고전 3대2로 이겼습니다. 명경기죠. 네. 명경기입니다. 그 이전에 명경기 하셨잖아요. 비아레알전. 그것도 명경기죠. 네. 사실 이 경기 있잖아요. 셀타비고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죠. 그러니까 경기 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전반전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셀타비고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은 뭐 잘 아시겠지만 뉴캐슬 시절부터 백5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감독이 사실 뭐 라리가 경험이 없는 감독도 아니고 그럼요. 산전수전 다 겪은 감독인데다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니 뭐 되게 저는 그런 여우 같은 면모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을 했는데 일단 백5를 가동했을 때 포지셔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횡적인 간격을 안 주고서 5명이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조앙 펠리스,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명은 볼을 끌고 들어오는 유형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수비 쪽에서 밀어내면 됐거든요. 그리고 측면 쪽에서 올라오는 자원을 봤을 때는 오른쪽에 칸셀로가 있었지만 왼쪽에는 마르코스 알론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무언가 풀지를 못하고 있었고 설상가상 더용이 30분쯤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요. 그러면서 이제 가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프랭키 더용 부상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날 셀타비고 보면은 파이브백 쫙 세우고 그리고 미드필더 3미들 활동량 엄청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어쨌든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상대하는 이 그 클럽들이 좀 공통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 결국 이 팀한테 공간을 안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날 셀타비고가 그걸 정말 잘하지 않았나. 잘했어요. 그리고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전반전 2대0 내지 3대0을 만들었다면 이 경기에 가져갔을 텐데 이게 사실 그걸 못하는 팀들이 결국 이렇게 집니다. 테오 슈테겐이 잘했으니까. 제가 그 광주 전북 갔다 왔잖아요. 광주 전반에 골을 좀만 넣었으면 전북 잡았어요. 그래요. 광주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경기력은 너무 좋았는데 결국 골을 못 넣었으니까 이게 진 거거든요. 근데 셀타비고도 사실 그런 점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 스트란드 라르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는데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베니테스 감독이 공격 쪽의 변화를 먼저 추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가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올 테니 뒷공간을 노려서 추가골을 넣겠다. 이거는 막다가 뒷방 한번 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거는 추가골이 나오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체 투입된 두비카스가 이아고 아스파스의 패스를 받아서 추가골을 넣었거든요. 골 넣었으니까. 그래서 2대0이 되는 순간 승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셀타비고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차비 감독이 후반 시작부터 계속 선수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변칙적으로 폭백을 쓰면서 그러니까 줄스 쿤데를 왼쪽으로 돌리고 텐센하고 아라오 그리고 칸셀로인데
오리올 로메오를 뺐기 때문에 칸셀루가 미드필더까지 커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그리고 그런 역할은 네. 칸셀루 뭐 인버티드 풀백으로 계속 잘하니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변칙적인 3백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 거죠. 라민 야말을 투입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다시 측면을 더 강화시킨 거죠. 발데 들어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피냐 투입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제 81분부터 89분까지 3골을 몰아넣습니다. 레비두 골, 칸셀로 한 골. 네. 그러니까 주앙 페레스의 로빙 패스,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하면서 한 골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칸셀루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컷백, 그걸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골. 결국 이제 2대2 만든 다음에 가비게이 크로스를 칸셀루가 마무리 지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죠. 일단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뭐 이겼고 영종이 이제 명경기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냥 이겨서 그래요. 전지적 꿀의 시점으로. 네, 그냥 이겨서 경기 내용 개판이었는데 사실 그냥 이겨서 그래요. 3점을 땄다. 네, 왜냐면 81분부터 89분까지 정말로 오르가즘을 느꼈다니까. 네. 아니 그렇지 마지막에 또 이렇게 3골 들어가고 하면은 또 역전승이니까. 근데 결국 이 경기에서 우리가 제일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결국 프랭키 데 용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5주에서 8주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엘 클라시코를 빠질 수가 있다. 이제 10월 28일에 엘 클라시코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7경기 정도 빠질 거다. 그러니까 라리가 5경기, 챔피언스리그 2경기. 그 중에 마지막 경기가 엘 클라시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데 용은 나의 복귀 시점 그 목표는 엘 클라시코다.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에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페드리도 부상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누가 풀어줄 것이냐. 네. 그래서 로메오, 긴도안, 가비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프랭키 데 용이 올 시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은 어쨌든 바르셀로나도 지금 패배가 없잖아요. 네. 계속 이제 좋은 흐름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히든 풋볼에서 그 얘기를 한번 다뤘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6번 로우를 맡는 선수 중에 최고 선수는 누구냐? 뭐 로드리 얘기는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들의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았었던 게 프랭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프랭키 데 용이 빠졌을 때랑 있을 때의 그 바르셀로나 경기력 차이가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흐름을 이제 어떻게 잡고 갈 거냐.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 전에 2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했어요. 그렇죠. 엔터프죠 5대0이었고. 근데 이제 미드필드 라인의 운영을 보면은 결국 프랭키 데 용이 왼쪽, 로메오가 중앙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칸셀로가 올라와서 마치 이 세 명이 3미들처럼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은 프랭키 데 용이에요. 왜냐면 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수비 커버했다가 볼 달고 또 본인이 스스로 전진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옵션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볼 배급도 원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랭키 데 용이 빠진다. 그럼 이 위치를 누가 잡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가비는 잘해줘요. 그런데 긴도안은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에서는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 긴도안이 프랭키 데 용이 했었던 그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뭐 세르지 로베르토 얘기도 나오고 그 자리에 쓸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시즌 뭐 페드리, 아라우 부상, 하피냐 징계일 때에는 3백을 쓴 적도 있거든요. 아예 3백을 쓰고 칸셀루를 그 자리에 아예 올리는 방법도 그러니까 미드필더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방법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차비 감독이 운영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잡으면서 분위기 끌어올렸고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뭐 벨링엄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데 용과 페드리가 지금 동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치러질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갈 것이다. 네. 놀랍게도 2위는 지로나입니다. 지로나 맞아요. 지로나가 올 시즌에 뭐 지난 시즌도 저는 지로나 되게 인상적인 팀이라고 보긴 했는데 올 시즌도 지금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닙니다. 지로나가 4-2-4-1 포메이션 바탕으로 해서 중원도 장악할 줄 알고 득점원도 다양합니다. 특히 왼쪽에 사비우, 오른쪽에 치간코프. 그리고 중앙에 알레시 가르시아가 너무 경기 잘 풀어주고 있어서 나중에 지로나는 저희가 또 한번 이제 다룰 만한 타이밍이 되면 영종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2위가 지로나고 3위가 레알인데 어차피 시즌 초반의 분위기로 봐서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3강 그리고 지로나 여기에 빌바오 이런 팀들이 경쟁을 좀 치를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시에다드가 초반에 약간 좀 무승부 많이 하면서 불안한 점이 있고 베티스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밑에 팀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왕 경쟁도 재밌습니다. 지금 5골이 레반도프스키, 모라타, 주드 벨링엄. 아, 주드 벨링엄. 그렇지. 주드 벨링엄도 네. 있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쿠보가 4골입니다. 아, 근데 쿠보는 근데 올 시즌 너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추후에 또 라리가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영종과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